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네, 랜딩 프로토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전혀 랜딩 프로토콜에 대한 시장에 뭐 기대감도 없고, 랜딩 프로토콜이 뭐, 디파이의 이제 하나의 큰 카테고리인 건 맞아요. 카테고리인 건 맞는데, 제가 굳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제 하나의 목표가 이제 불파스에서 이 디파이의 모든 카테고리를 한 번씩 다 다뤄보자. 라는 게 목표가지고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제 생각, 제 기준으로 덱스와 랜딩 프로토콜이 있는데, 덱스는 지난번에 이제 마켓 메이커를 제가 발표를 하면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랜딩 프로토콜을 한번 가져와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랜딩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랜딩 프로토콜의 작동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왜 사용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제 틀로 삼아서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이제 12기동령이고 카스타드라는 이제 뭐 웹 닉네임으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디파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랜딩 프로토콜이란 무엇일까요? 저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랜딩 프로토콜의 가장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건 은행이더라고요. 은행. 은행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해서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죠. 또는 신용이 아니라 뭐 저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곳이에요. 자, 그럼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죠? 바로 이 물음표를 오늘 느낌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금융편 아마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은행에서는 예치자와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예금과 대출과 대출 예금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중앙기관 즉 정부가 은행을 관리 규제하고 대출자도 뭐 신용평가와 담보평가를 하고 예치자들에게도 세금을 받습니다. 즉 이 보이지 않은 즉 보이는 이 기관 또는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뭐 컨트롤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규제를 하는 대신에 보호도 해주기 때문이죠. 뭐 아시겠지만 5천만 원까지는 은행에서 저희 은행에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죠. 뭐 이런 요게 이제 현실 금융편이고요. 디파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로 요 가운데가 은행이 아니라 100%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USC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약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도 예치자와 대출자가 있고 어떤 걸 예치를 하고 예치 보상을 받고 또 대출해 감으로써 대출 이자를 내는 이 구조가 앞에 현실 금융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보호기관이 따로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100%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즉 이 사람들은 전부 코딩 스마트 컨트랙 되는 게 다 오픈이 되거든요. 다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거를 믿고 본인이 보고 아 나는 이 컨트랙을 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렛을 연결해서 제가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을 하는 순간 저는 이 코드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고 또 그거에 따라 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코드에 따라서 예치 보상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고 또 코드에 의해서 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호하는 기관이 없어요.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허들이 높을 수도 있고 코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이 코드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허점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제 아무리 오디트를 받아도 불안전하게 짜면은 해킹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한 달 전쯤에 이 랜딩 프로토콜에 꽤 괜찮은 이제 프로토콜 하나가 오일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오일러가 굉장히 좀 저는 차세대 랜딩 프로토콜로 눈여겨봤었는데 이게 코드에 몽땅 해킹을 당해서 지금은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동 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실 금융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현실에서는 신용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신용 점수가 있어요. 신용이 필요하고 이거가 평가가 되고 또 어떤 서류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내 직장은 어딘지 밝혀야 되고 내 만약에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아파트 담보 막 그런 걸 다 서류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은행에. 그럼 은행에서는 그 대출을 심사해주는 심사관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돈을 빌려도 괜찮은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출이 실행은 되죠. 근데 이제 디파이,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도 필요 없고, 서류도 필요 없고, 심사하는 과정도 없어요. 없이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담보예요. 과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가 핵심입니다.
자, 과담보가 무슨 의미냐? 보시면은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을 예치해야 된다. 요 말이에요. 즉,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천 개의 USDC 토큰을 얻기 위해서, 즉 1000달러어치죠. 제가 이제 맡겨야 되는 돈은 이것보다 큰 돈, 큰 가치인 1이더가 현재 1800달러 정도 되죠. 1이더를 제가 예치를 해야지만 그거를 담보로 제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담보 구조가 이제 렌드 프로토콜 작동하는 이제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떤 분들은 이제 의문이 될 거예요. 아니 나는 은행을 제가 사용하는 목적은 돈이 필요해서인데 나는 여기서 디파이에서는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돈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왜 대치를 할까? 왜 요 렌징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까? 아마 렌징 프로토콜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그렇게 물음표로 이제 현실 금융처럼 똑같이 생각하라고 물음표인 상태로 이 렌징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그 전에 먼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존하는 렌딩 프로토콜의 1등 디파이가 아베입니다. 아베. 이거는 현재 업비트에 이제 에이브라는 이름으로 토큰이 리스팅이 되어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아베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에이브라고 하는데 저는 아베가 편해서 아베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베라는 프로토콜은 현재 TBL이 4.35 빌리언 달러예요. TBL은 처음 뭐 보시는 분은 TBL이 뭐지 싶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프로토콜이 현재 총 얼마의 가치가 여기에 현재 있냐 이고요. 4.3 빌리언 달러면은 43억 달러고 이게 하나로 한 5,600억 정도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5,600억 정도가 여기 앞에 프로토콜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다, 묶여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아베를 딱 들어갔을 때 요 마켓이라는 화면을 누르면 바로 딱 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마켓에는 뭐 어떤 자산들이 있다라는 화면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셋이에요. 즉 여기는 이더리움도 있고 USDC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구나. 그리고 총 17개의 더 토큰이 있습니다. 뭐 커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커브랑 뭐 체인링크 이런 토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컬럼은 각각의 자산들이 얼만큼 예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칼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총 이더리움이 262K가 있어. 26만 2천 개죠. 그러면 이게 달러 가치로 환산된 걸 표현을 해줘요.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474밀리언 달러, 400만 달러니까 4억 7,4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이 현재 여기 예치가 되어 있다라는 정보고요. 세 번째는 예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자 보상에 대한 컬럼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이더리움이 현재 얼마가 빌려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얼만큼 빌려갔다. 그래서 16만 1,000개가 빌려가져 있고 뭐 2억 9,100만 달러어치가 좀 빌려가져 있다. 이런 이제 정보고요. 다섯 번째는 빌렸을 때 얼마만큼의 내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컬럼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처음 보신 분은 조금 신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은행 간다고 해서 내 돈이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비율로 맡겨져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은행은 이제 그런 거를 굳이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들의 이제 그런 네트워크 그들만의 이제 서버에서 관리가 되는 건데 여기는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요 이더리움이 얼마만큼 어떤 지갑으로 누가 빌려갔는지까지 전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상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 그리고 이자도 은행처럼 은행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변동금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통보가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런 이자가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디테일 버튼을 누르면은 요 다음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요. 어, 얼마나 내가 빌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과담보긴 과담보인데 내가 1,800달러어치 이더를 맡겨서 얼마를 빌릴 수 있지? 그거는 바로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랩트 이더를 클릭을 했어요. 랩트 이더를 클릭을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현재 총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의 사이즈가 맡겨져 있고 그 중에 빌려간 걸 빼면은 이만큼이 현재 대출 가능하구나 라는 정보가 있고 이게 이제 유틸라이징 레이트라고 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차치하고 현재 랩 이더는 여기 보시면은 맥스 LT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 같은 경우에 최대로 빌릴 수 있는 LTV가 80%구나 라는 게 여기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V가 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론투 밸류의 약어죠. 담보 대비 빌릴 수 있는 자산의 비율. 즉 쉽게 말해 부동산 LTV. 내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10억짜리면은 내가 LTV가 60%까지 가능하다 하면은 10억 중에 6억을 제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거죠. 4억 원 제 돈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 맥스 LTV의 의미는 제가 1000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했어요. 이 랜딩 프로토콜에. 그러면은 최대 800달러어치의 토큰을 내가 대출을 해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모두 아까 17개 에셋이 있다고 했는데 17개 에셋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건 70%, 뭐 어떤 건 75%, 어떤 건 60% 이렇게 전부 맥스 LTV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대체 이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바로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현재 여기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필요한데 여기 그 개념이 나오는데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의 식은 보시면 총 디파짓된 양분의 총 빌려간 양이에요. 즉 아까 이더리움을 치면은 40 얼마가 있었죠? 아무튼 뭐 414K였나요? 네, 이만큼이 빌려져 있었고 이만큼이 예치가 되어 있고 이만큼을 빌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되면은 대충 현재 61.5%다 인 거고요. 그래서 X축이 바로 요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쇼가 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현재 50%를 넘어서 61.5%에 이제 현재 여기 이 근처에 있고요. 자, 그거에 따른 바로우 APR, 즉 대출 이자가 바로 요 Y축에 해당하는 값인데 요 일드 커브의 값이 딱 만나는 지점이 요쯤이다. 해가지고 지금 아마 앞에 4%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이 값이 4%인 거예요. 그래서 4%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유틸라이제이션 레이트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일드 커브가 쭉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옵티말 이 약간 최적의 조건, 최적의 포인트라고 해서 80%로 이제 아베에서 얘네가 이제 지정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만약에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가 계속 늘어요. 계속 는다는 거는 더 이상 이 프로토콜에서 빌려줄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가 줄어든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대출을 해가가지고 점점 그 빌려줄 수 있는 게 줄어요. 줄면은 이제 프로토콜에서는 대출 이자가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억제를 함과 동시에 여기 대출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예출 이자도 예대 마진도 높겠죠.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아니라 예금 금리가 높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이더 예치하면은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있네 하니까 그 이더리움을 예치할 수 있게 그런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은행의 예대 마진이랑도 비슷하죠. 은행도 이제 10%에서 7%까지는 은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옵티멀 포인트를 두고 여기서부터는 대출 이자를 늘려서 그런 이제 통화량을 이제 시장에 의해서 적정 수준의 유아를 이제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팩토를 둬서 네, 이렇게 대출 이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셋마다 모두 이 API 곡선이 다릅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자산은 50%부터 이 대출 이자가 증가하는 자산도 있고요. 또 어떤 자산은 90%부터 대출 이자가 증가하는 자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 프로토콜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안전하니까, 뭐, 80%가 최적이다. 그리고 뭐, 커브나 이런 좀, 시총이 작으면 작은 토큰일수록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이 큰 토큰일수록, 요 옵티말 포인트가 낮은 걸로, 네, 낮게 함으로써,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더 이제 조절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랜딩 프로토콜에는 청산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은행이 청산되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래서 내가 맡겨둔 돈이 막 없어져. 이런 불안감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지금 워낙 은행 리스크가 많으니까 랜딩 프로토콜도 청산의 절차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청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랜딩 프로토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청산 절차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자 아까 다시 화면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니까 이 LTV 옆에 리퀴데이션 스레스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82.5%라고 되어 있죠. 즉,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82.5%가 되면은 청산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산이 왜 필요할까요? 청산이 필요한 이유. 자, 쉽게 말해서 과담보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제가 예치를 하고 1000달러어치를 예치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800달러어치의 USDC를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져서 갑자기 얘가 막 700달러, 500달러어치가 돼요. 그럼 저는 이더리움을 맡기고 1000달러를, 800달러를 빌렸는데 제가 빌린 것보다 맡겨져 있는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한 상태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지갑으로 이제 연결만 제가 사인을 한 거지 어떤 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 갚고 아 나는 이 이더리움 포기할래 하고 USDC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USDC를 맡긴 사람들은 제가 USDC를 빌려가서 안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USDC를 얘네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은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로 청산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예시를 들면요. 1800달러어치의 예치를 했고 제가 한 LTV 50% 정도로 900달러어치의 USDC를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더리움이 현재 1800달러인데 한 요게 800달러가 빠진 거니까 한 40%좀 넘게 빠지는 거네요. 빠져서 1090.9달러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요게 계산을 해보면 LTV가 딱 82.5%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딱 되면은 이더리움이 청산 절차가 이제 발생이 되고요. 청산 작업에 진행이 됩니다. 이 청산 작업은 프로토콜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보시면은 청산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이 청산 페널티가 왜 존재하냐? 이더리움의 가격이 워낙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청산을 제대로 시키는 게 이제 이 프로토콜의 하나의 숙제인데 이 프로토콜이 항상 이걸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뭔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고 좀 뭔가 어, 뭐,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청산 페널티를 줘서 청산을 시켜주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아베 프로토콜에서는 직접 이 포지션을 청산시키지 않더라도 이 청산 봇을 돌리는 사용자들한테 청산 페널티를 리워드로 주고 그들은 이거를 청산을 시킴으로써 이 프로토콜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게끔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조금 이거를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청산이 모든 돈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또 청산하면 어디서 들어봤죠? 마진 트레이딩에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막 3배, 5배 거래를 할 때 청산 난다 하면은 모든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거의 99%, 100%가 다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아니죠. 왜죠? 제가 빌려간 900달러어치 USDC가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1090이 됐을 때 청산이 발생을 하면은 청산 페널티 5%를 떼고 나머지 요 차익 있죠. 190.9에서 1090.9에서 5%를 떼고 차액만큼 제가 이더리움으로 저 지갑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청산 페널티만 내가 내고 느 정도의 이더리움과 900달러어치의 USD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된다고 해서 모든 돈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로 이제 좀 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대체 그래서 왜 써요? 대체 왜 쓸까요, 이거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용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거버넌스 토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거버넌스 토큰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베란 이제 플랫폼이 있죠. 이 아베는 아베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 외에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체 토큰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컴파운드라는 랜딩 프로토콜 두 번째 2인자, 현재 2인자인가요? 2인자는 뭐 저스트랜드였던 것 같은데 컴파운드 토큰을 가지고 있고 스시스왑도 덱스인데 스시스왑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모든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사용자를 유치하고 프로토콜에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바로 이 토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컴파운드라는 요 랜딩 프로토콜의 히스토리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8년 9월, 되게 옛날이죠. 제 기억으로는 17년도에 업비트 불장 한번 오고, 불장 한번 오고, 업비트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한 18년도 1월, 2월부터 거래를 더 이상 안 했었는데, 9월에는 이미 디파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열심히 빌드를 해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을 딱 그런 시기인 거죠. 18년 9월에 컴파운드라는 이제 랜딩 프로토콜이 런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만년 2등이었어요. 만년 2등이라는 거는 사용자도 그렇고 TBL도 그렇고 다 2위였는데 압도적인 1위가 다이라는 토큰을 만든 메이커다오가 이제 1위였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년도 6월에 컴파운드에서 컴파운드라는 토큰을 우리 한번 발행을 해보자. 발행을 해서 실제로 발행을 하고요. 컴파운드에 이제 투자사 중엔 코인베이스가 있었거든요.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래서 바로 컴파운드 토큰을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20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거래소에서 이제 막 어떤 새로운 토큰이 나온다. 하면 이 토큰들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유동성이 막 들어오면서 이 토큰의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토큰을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라면서 그때부터 어디서 구할 수 있지라는 이제 막 의문이 들고 이 토큰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방법을 찾게 되는데 바로 얘네가 렌더, 즉 돈을 예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도 컴파운드 토큰을 리워드로 바로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간 2020년 6월부터 4년이면 24년이죠. 내년까지죠. 저희 보면은 데일리 매일매일 약 2,880개를 1,440개는 렌더들한테 1,440개는 바로워들한테 컴포 토큰을 그냥 뿌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컴포 토큰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랜딩을 하면은 제가 랜딩 이자뿐만 아니라 컴파운드 토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서 발생한 게 어, 그 일드 파밍의 이제 개념이고요. 그 일드 파밍을 하기 위해 거대한 이제 이용자들과 TBL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디파이 서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디파이 서머는 컴파운드라는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리워드로 이제 줌으로써 그때부터 디파이 서머가 촉발되었고, 현재도 디파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디파이의 토크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런, 예,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 토큰 또는 아베 토큰, 이런 토큰들이 다 이런 거에 이제, 그 리워드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있어요. 보시면 1번, 단순 예치. 정말 기초적이죠. 내가, 제가 이더리움을 정말 사랑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이더리움을 너무 사랑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도 원할 거잖아요. 뭐,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것도 이제 기여하기 때문에, 난 단순히 이더를 가지고 있지 말고, 이더리움의 랜딩 프로토콜에 이걸 내치하자 하면서 생태계도 키워주고, 내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랜딩 프로토콜에 이더리움을 단순 예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을 1배 롱 친 거랑 같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1배 롱을 친다는 의미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더 1배의 롱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추가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랜딩 인터레스트를 제가 이더로 얻습니다. 즉 앞에 2%의 이제 랜딩 그 APR이 있었잖아요. 그 예치 이자가 그게 바로 실제 이더로 쌓여요. 그 바로워들이 이더를 빌려감으로써 이더로 이자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나는 이더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더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 그 무슨 말이냐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면 제가 이더를 클레임할 수 있는 구조고 그게 이제 A 토큰이고 컴파운드는 C 토큰이라고 컴파운드 토큰 그 이더의 가치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아무튼 이건 차치하고 내가 이더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또는 거버넌스 토큰도 제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요 세 가지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조금 1번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가 또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난 비트 백시다. 이더 백시다. 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한 달에 누적 적립식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제가 돈이 급할 때 비트코인을 팔아야 돼요. 너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거를 예치를 하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내가 이더의 개수는 여전히 랜딩을 지킨 채로 내가 200달러어치만 해가지고 급한 돈에 쓰고 또 급한 돈에 쓰거나 막 엄청 급등할 코인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더리움 패기 싫어. 그러면 그 이더리움 담보로 USDT를 정말 필요한 만큼 빌려서 그걸로 USDT로 그 토큰을 사거나 거기에 IDO에 참여를 해서 또 그걸로 수익을 얻고 또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예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똑같이 이더리움 1배 롱이죠.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랜딩 인터레스트가 똑같이 쌓이고 여기서는 이제 대출 이자를 조금 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가 겠지만 네, 아무튼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의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더한테도 거버넌스 토큰을 주고 바로워한테도 거버넌스 토큰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 1200달러어치의 거버넌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비율에.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유동화로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용 목적이고 세 번째는 풍차 돌리기가 약간 전문 용어처럼 쓰이긴 하는데 풍차 돌리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 간단하진 않고, 간단할 수 있어. 한 번만 해보시면 간단한데, 자, 이더를 이제 예치를 합니다. 이더를 예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담보잖아요. 과담보는 뭐죠? 내가 이제 빌린 것보다 더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예치한 것보다 더 조금 빌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자산이든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또 이더리움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린 토큰을 또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00달러가 제 가치가 되죠. 이 600달러에 새롭게 제가 예치를 했으니까 또 이거에 LTV로 한 몇 프로 해가지고 400달러를 또 빌려요. 400달러를 또 빌리면 제가 빌린 돈이 1000달러가 여기 되어 있죠. 400달러를 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풍차를 몇 바퀴 돌렸죠? 두 바퀴를 돌렸죠. 두 바퀴를 돌렸는데 결과가 요 1번 대비해서 랜딩은 두 배가 늘어났고 바로 이는 원래 없었는데 생겼죠. 자, 이거 어떤 효과가 있냐? 똑같이 얘는 이더 1배 롱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두 배지만 갚아야 되는 포지션은 1배가 있기 때문에 200일에서 1배 롱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자, 랜딩 인터레스트가 두 배가 됐지만 제가 갚아야 되는 바로잉 대출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금 손해일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거버넌스 토큰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이 1번보다 3배가 높습니다. 즉, 이더리움은 1000달러 할 때보다 2000달러 할 때가 두 배 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바로잉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잉이 생겨남으로써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된 거버넌스 토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 랜딩 프로토콜이 초기에 딱 나왔어요. 초기에 나왔을 때 보통 그때가 거버넌스 토큰 가치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토큰을 캐기 위해서, 즉 일드 파이밍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막 풍차를 있는 대로 돌려서, 안정한 자산 있는 대로 돌려서 거버넌스 토큰을 최대한 빠르게 캐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수익을 이제 증가시키는 약간 뭐 찍먹 유저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한 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롱 전략. 이때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롱과 숏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떤 전략이 있냐? 자, 이번에는 뭘 빌릴까요? 그 이더리움을 제가 예치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거예요. USDC를 빌렸어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USDC로 제가 다시 이걸 팔아요. 이거는 어디다 팔죠? 그냥 제가 덱스에서 팔아도 되고 뭐 CX에 보내서 CX에서 이더리움을 사도 돼요. 그래서 팔아서 이더를 다시 산 다음에 이걸 파는 게 아니죠. USDC를 파는 게 아니라 USDC로 이더를 사는 거죠. 말 꼬였는데 이걸로 이더를 사서 다시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1번과 어떤 게 다르죠? 제가 예치한 게 똑같이 1000달러로 시작했는데 제 예치 이더가 1600달러치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더가 총 1.6배 롱을 제가 포지션을 잡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랜딩 인터레스트 똑같이 요거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이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해가지고 비슷하지만 똑같이 플러스된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더리움이 두 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으면은 단순히 기존 1000달러치 이더리움이 2000달러가 되어 있었겠지만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1600달러어치 이더리움이 3200달러가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빌린
USDC는 가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600달러 그냥 갚으면 돼요. 갚아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총 2,600달러어치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600달러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이제 롱 전략으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는 숏 전략 역시 가능합니다. 자, 아까는 이더를 맡기고 USDC를 빌렸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USDC를 맡기고 이더를 빌리는 거예요. 자, 이더를 빌리는 거는 어떤 개념과 같은 거냐면 약간 공매도의 개념과 이제 같은 건데 제가 먼저 USDC를 예치하고 그만큼 이제 600달러어치 이더를 먼저 이제 빌립니다. 빌려서 이더를 바로 시장에 팔아요. 팔아서 똑같이 600달러어치 USDC가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예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포지션은 총 1600달러어치의 USDC가 예치 포지션에 있고 대출 빌린 포지션에 600달러어치 이더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떨 때 이득이죠? 보시면은 어, 이더 이게 이제 바로 숏에 따른 수익이 되는 건데요. 요 두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넘어가면, 자, 이더리움이 2분의 1이 되었을 때, 반토막이 됐을 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냥 USDC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1000달러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위와 같이 하면은, 자, 저는 1600달러어치를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빌려 갚아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인데, 자, 저는 이더리움을 그 개수로 빌려서 그만큼의 개수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제가 빌릴 때보다 2분의 1이 떨어져 있으면 저는 그만큼 제가 이득인 거죠. 즉 이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는 300달러어치만 사면은 당시 빌렸을 때의 개수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갚으면은 저는 이더리움은 다 갚았기 때문에 1600달러에서 300달러어치를 빼면은 저는 총 수익이 1300달러어치가 되죠. 네,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숏 전략이 요런 전략들이 바로 숏 전략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사실 저는 제 알고로는 5번 전략이 가장 사람들이 활발하게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때 루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UST 숏을 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UST를 에셋으로 갖고 있는 랜딩 포트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UST를 숏 치고 싶어서 테더랑 서클을 예치를 하고 UST를 잔뜩 빌려요. 잔뜩 빌려서 바로 팝니다. 바로 팔아서 똑같이 테더랑 서클을 갖고 있고 기다린 다음에 UST의 가격이 반토막, 뭐 10토막이 나죠? 그러면 그때 돼서 10토막만큼 UST를 갖고 이제 테더와 서클을 이제 출금을 하면 저는 그만큼 숏을 친 거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숏 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방지하고자 뭐 오라클 프라이스 같은 걸 조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다섯 가지 전략이 이제 랜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가장 이제 많은, 네,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퍼페추어 발표하면서 퍼페추어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상상을 해봤어요. 이 랜딩 프로토콜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상상을 해봤을 때, 단기로는 이건 아마 지금도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있을 건데, 이건 뭐죠? 네, 미르포의 캐릭터죠. 캐릭터가 현재 위메이드에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NFT가 실제로 사고 팔고, 이게 블록체인에서 사고 팔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캐릭터가 사고 팔고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게임의 경제 시스템이 더 확대가 되면은 아마 제 캐릭터를 담보로 뭐 어떤 게임 토큰 재화를 제가 대출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가적인 뭐 예치 담보 대출 시스템이, 네, 전 조만간 근 시일 안에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는 뭐가 있을까요? 중기로는 저는 또 이제 메타버스가 무조건 온다라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마찬가지로 게임처럼도 가능하다면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건 안 바꿨는데 아까 제가 이거 바꾼 건데, 원래는 이제 가상인간 한유화를 만들었다가 지금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메타버스, 요거는 이제 어떤 영화냐면 그 스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아무튼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메타버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자동차를 담보로
뭔가 요 메타버스 세상에서 뭐 어떤 재화를 또 대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꿈꿔봤고요. 그리고 장기는 물음표입니다. 제가 앞에는 확신이 들어 느낌표를 찍었는데 물음표인 이유는 아마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이 현실 세계의 어떠한 담보 계약서 같은 것이 뭐 오라클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잘만 넘어오면 제가 부동산을 담보로 서클 또는 이더리움을 빌릴 수 있고 이더리움으로 뭔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저의 뇌내 망상이 가득한 이 페이지를 만드는 걸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